이 사면꾼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인 채 손을 덜덜 떨며 팔자루를 움켜쥐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이 이미 괴로울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거인은 사면꾼이 숨어있는 방 쪽으로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고 오히려 짐의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왜 저쪽으로 가지? 사면꾼이 혼란에 빠져있는 사이 반대편 어딘가에서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서 마치 이무기가 몸을 뒤틀며 울부짖는 듯한 땅속 깊은 곳까지 울릴 법한 엄청난 기능이 터져나왔다. 때는 고려시대 동도면 박천 땅이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사면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요양산 자락에 나다 사면을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짐승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상하군.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사면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하루 종일 허판만 치고 말았다. 그렇게 빈손으로 짐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숲 저편에서 돌연 사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저거다. 사면꾼은 본능적으로 하시이를 당기며 사슴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은 가까워질 듯하면서도 도무지 잡히지 않았다.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맞을 듯 말 듯 헛날하기만 했다. 그렇게 한참을 쫓다 지쳐 포기하려는 순간 그 사슴이 어디선가 다시 불쑥 나타나 사면꾼 앞을 어슬렁거리며 도발하는 듯 판동했다. 요만한 사슴이로구나. 오늘은 반드시 널 잡고야 말겠다. 사면꾼은 이를 악물고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슴은 금세 숲속 어딘가로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을 가다듬은 사면꾼은 그제서야 자신의 위치가 너무 깊은 산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덧 그는 미연미연 넘어가고 있었고 이거 큰일이군. 사면꾼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산안이 어두워져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바위 절벽 사이의 좁은 계곡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이라면 하룻밤쯤은 몸을 피할 수 있겠지. 그는 그렇게 계곡 사이로 들어섰다. 계곡 안에는 의외로 사람 손길이 닿은 듯한 좁고 길게 이어진 길이 펼쳐져 있었다. 이 깊은 산속에 이런 길이 있다니 의아함을 느낄 사면꾼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길의 끝자락에서 기묘하게 생긴 추마죽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짐은 가로로 길게 시믹하는 데어 보였고 이상하게도 한쪽 끝에만 문이 달려 있었으며 다른 곳엔 창문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사면꾼은 조심스럽게 짐에 가까이 다나나 문틈 사이를 엿보았다. 그 안에는 어렴풋이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고 인기척을 느낀 여인이 고개를 돌려 사면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낯선 이를 보고도 놀라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사면꾼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머물다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러시지요. 그녀는 사면꾼을 기꺼이 집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도톰하니 딸린 좁은 방 하나가 전부였고 긴 복도처럼 이어지는 작은 문이 또 하나 있었다. 저 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사면꾼은 물을 흘끗 바라보며 상상을 하던 중 여인이 물을 내어주었다. 바깥으로 야생의 위험을 찌하게 된 사면꾼은 마음이 놓이자 슬그머니 반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좁은 방이 여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사면꾼의 욕망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여인을 유혹했고 놀랍게도 여인은 아무런 말 없이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다. 얼마 뒤 여인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산 위에는 곤 발바닥, 사슴포, 돼지고기 등 온통 산짐승 고기로 만든 반찬이 올라와 있었다. 그 순간 사면꾼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치는 의문이 떠올랐다. 이런 음식을 대체 어디서 구했지?
혹시 이 지내다는 남자나 있는 건 아닐까? 사냥꾼이 눈치를 주며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4년 나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거예요. 바로 그때였다. 집 바깥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인은 무언가 감지한 듯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사냥꾼은 문틈 사이로 밖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미끼 숨긴 장면이 물에 들어왔다. 마당에 엄청나게 커다란 파이 2개가 땅을 짚고 있었고 그 곁에는 무거운 자루 하나가 내팽개쳐져 있었다. 사냥꾼은 숨을 죽이고 위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존재는 너무도 거대해 얼굴은 처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이건 괴물의 집에 들어와 버린 건가? 사냥꾼은 뛰쳐나가니도 숨기도 어려울 상황에서 모를 움츠린 차방 안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그때 거인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이 오셨다며. 여인이 거인을 맞으려 하며 그를 집 쪽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사냥꾼은 공포심에 칼을 손에 쥐었지만 거인은 다행히도 그가 있는 방이 아닌 집의 다른 쪽 방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다시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다니 이번에는 사망을 울리는 뒤음이 퍼져나갔다. 사냥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방 안의 문을 살짝 열어 그 소리의 근원을 살폈다. 그러자 거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랄한 방 안에 문을 구겨넣고 누워 있었다. 오늘은 사슴을 하루 종일 쫓았지만 결국 잡지 못했군. 거인이 중얼거렸다. 그의 말에 사냥꾼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하자 거인은 사냥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봄치마였어? 사냥꾼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자의 생김새를 보나, 내가 쫓던 사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을 보나,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닌 듯하다. 내가 지은 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터, 거짓말을 해봐야 소용없겠지. 결국 그는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들었소. 당신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낮고 깊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저 여인을 데리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음식만 준비해 줄 뿐이요. 그렇게 말한 뒤 거인은 여인을 부르며 명령했다. 여인은 밖으로 나갔고 이내 어딘가에서 돼지를 잡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여인이 둠새 상을 차려들고 왔는데 쟁반 위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가 산더미처럼 수묵이 쌓여 있었다. 사냥꾼은 둘 광경에 경합하며 숨을 삼켰지만 거인은 태연하게 놓은 채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치우고는 말했다. 넌 이제 피곤할 테니 저 여인과 함께 교반에서 자도록 하시오. 사냥꾼은 여인과 한 방에 누웠으나 불안한 예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러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정과는 달리 밤새 방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사냥꾼은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날이 밝자 거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날고기를 잔뜩 먹고는 거대한 몸을 일으켜 천천히 집 밖으로 날았다. 사냥꾼도 뒤따라 나가 거인의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과연 그의 몸집은 사람이라기엔 너무도 거대했으며 눈대중으로 보아도 좋기 8자는 넘는 거대한 키를 자랑하고 있었다. 거인은 마당에 털썩 주저앉더니 사냥꾼의 얼굴을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손님을 보니 역시 복 있는 자나 맞구려. 그러고는 근처 석굴에 손을 뻗어 무언가 묵직한 물건을 드러냈다. 그것은 크고 무거운 그물이었다. 거인은 그것을 사냥꾼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떠나시오. 사냥꾼이 조심스레 그물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온갖 닭진 가죽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너는 이제 갈 곳이 생겼으니 저 여인도 함께 데리고 이 섬을 떠나도록 하시오.
이 가죽들을 팔면 충분히 재산을 이루고도 남을 것이요. 뜻밖의 은혜의 사면꾼은 밤안한 듯 말했다. 하룻밤을 묵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주시다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집 기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 길로 걸어가다 보면 벅을 따라 걷다나 멀리 배가 보일 것이오. 그곳에서 멈추어 기다리시오. 짐이 무거워 당신 혼자 들기 어려울 테니 내가 직접 짊어지고 따라가겠소. 그리하여 사면꾼은 여인과 함께 거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계곡을 빠져나왔다. 과연 그 끝에는 탁 트인 해안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바다 위로 작은 배 하나가 보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약속대로 거인이 다시 나타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사면꾼은 거인의 말대로 가죽을 팔았고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그는 단번에 시천금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돈으로 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해안으로 향했다. 봤을지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인은 지난번처럼 가죽짐을 가득 안고 나타났고 그 자리에서 사면꾼이 가져온 소 2마리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러고는 새 가죽짐을 넘겨주며 말했다. 이번에도 소금을 준비해 오시오.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오겠소. 거인은 소금을 짊어지고 또다시 따라갔다. 사면꾼은 거인이 말없이 떠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이번엔 다시 오지 않으려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그는 소금과 함께 저번처럼 소 2마리를 다시 준비해 봤을 뒤 그 자리에 다시 섰다. 그리고 역시나 거인은 가죽짐을 지고 나타났다. 거인은 가죽을 사면꾼 앞에 쏟아놓은 뒤 짐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를 본 거인이 닭자리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우리도 소를 먹고 싶었다면 물 먼저 주었어야 했어. 이건 이제 받을 수 없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거인은 소금만 챙겨 떠나려 했고 사면꾼은 그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우리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지만 당신은 내게 만금에 달하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니 부디 마디라도 보시지요. 사면꾼의 정성에 거인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헤아리듯 심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이번엔 예정된 일을 조금 미뤄서라도 당신의 선의를 받아들이겠소.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소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식사를 마친 거인이 문득 입을 열었다. 오를 이후로는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오. 사면꾼은 다만하여 거인을 붙잡고 물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니 그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에겐 볼이 깃들어 있으니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사면꾼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했다. 사귐에 있어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은혜를 입고도 당신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가슴에 걸립니다. 부디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혹시 도끼리이십니까? 아니면 산신령이십니까? 그 말에 거인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밤을 알 수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소금을 짊어진 채 고요한 해안가로 천천히 사라졌다. 사냥꾼은 거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고 또 다른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튀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여인과 함께 박천으로 돌아갔고 거인이 남긴 가죽들을 팔아 소금면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다음 해 하는 날이 다가오자 사냥꾼은 다시 거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낙동강 나루터로 향했다. 강가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자 과연 거인이 말한 대로 검은 조랑말을 탄 청년이 나타났다. 사냥꾼은 곰손이 이를 올리고 거인과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들려주며 그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청년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부슬프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면꾼이 방황하며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 거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끊다니요? 그는 내게 고기를 받고 소금을 가져마셨는데 사냥꾼의 말에 청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는 오라는 존재입니다. 천지에 흩어진 순수한 양기의 결정체로 그 의심이 충분하면 영웅이 되어 천하를 탐험하려 하지만 그 의심이 부족하면 스스로를 손을 씻기고 마는 존재이지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뭐가 되기엔 순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우는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산속에 숨어 살며 절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에 크나큰 재앙이나 애군이 몰려올 징이라 보이면 그는 자신의 시선이 우주로 흩어져 새로운 영웅이 태어나도록 돕는 존재였다. 그 과정에서 오늘 세상의 음식을 멀리하고 오직 소금만을 섭취하는데 소금 100석을 먹으면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시 또 100석을 먹게 되면 끝내 스스로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이 죽음의 시간을 미루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날고기를 섭취하는 것이었다. 날고기를 먹게 되면 그의 죽음은 닷새간 늦춰진다. 사냥꾼이 가져간 두 번째 고기를 거절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고 더 이상 죽음을 미룰 수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설명을 들은 사냥꾼은 큰 충격에 빠져 슬픔에 젖었고 마음 흉천이 텅빈 듯 침울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당신의 복은 실로 축하할 만한 것입니다. 오는 당신의 복을 알아보고 기꺼이 당신을 돕게 만든 것이지요. 그 대가로 당신에게 덕이 깊은 여인을 맡기고 세속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냥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하지만 청년은 잠시 침묵에 잠기더니 길게 탄식하며 말을 이었다. 이제 오가 죽었으니 앞으로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상 곳곳에서 호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여파로 고려 왕조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고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은 조심스럽게 예언을 마친 뒤 묵묵히 배에 올라 떠나려 했다. 그러자 사냥꾼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전생에 혹시 그대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잠시 침묵하는 청년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전몽주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고려는 정말로 거대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수많은 영웅과 야순가들이 연이어 나타났고 백성들의 삶은 또한 말기를 방불케 할 만큼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나라의 기란은 무너지고 의로운 이들이 비참하게 쓰러졌으며 조정의 권력은 날마다 뒤바뀌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사면꾼의 간음만큼은 그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도 무사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남은 그의 지만은 오히려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과연 전몽주의 말대로 30년이 채 되지 않아 고려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새로운 물소가 도착할 예정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서히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에 사는 무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수상한 차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보게, 거기 누구로? 웬 놈이냐? 그러자 그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날려 반잔을 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 광경을 밖에서 들은 순대남은 무슨 일이냐며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 시기는 조선 초기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다. 당시 무변이라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서인이었고 기사원 곡대 많은 서인들이 대거 숙청되며 그는 몇 년 동안 녹봄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어려웠던 살림은 더욱 나빠졌고 지낼 쌓여 있던 삶의 말마저 끊기자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얼굴에 튀기가 사라질 정도였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모변은 결국 체면을 내려놓고 복면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한 끝에 다툴 서임이자 과거 무관 출신이었던 신대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신대감은 한때 현조판서와 훈련대장을 지낸 지체 높은 연반이었지만 그 역시 몇 해 전 흥국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그러나 모변은 사정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기에 신대감을 찾아나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감, 저를 기억하시려는지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판에 암이 된 자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이럭지 영치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조금만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대감은 모변을 따뜻하게 맞으며 말했다. 기계 누군다. 어서 들어오게. 그러고는 3일 후안에 차려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져갈 양식까지도 넉넉히 챙겨주었다. 참으로 성실한 자가 이리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니 내 마음이 탄치 않네. 앞으로도 어려워 말고 언제든 찾아오게나. 그날 이후 모변은 거리 날마다 신대감 댁을 찾아갔고 신대감은 자신의 살림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모변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변은 평소처럼 신대감 댁을 찾았으나 대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외출하신 모양이로군. 하인을 불러 부르니 하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손님이 와서 설원체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모변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자가 설원체 쪽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수상한 느낌의 모변은 몰래 둘 뒤를 따라갔지만 이미 그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변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조선의 권세와 인간들의 충절,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의 얽힘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종일 집 안에만 있으려니 영 심심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모변은 그간 신대감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되갚은 듯한 마음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며 조용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다음 날 모변이 다시 신대감 댁을 찾자 대감은 그를 장기판 앞으로 둘러앉히며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장기는 내 길을 걸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우리 이번엔 각자 내 길을 걸고 한판 두세. 내가 지면 자네에게 천둥을 주겠네. 자네가 지면 내 자는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나. 두 사람은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진지한 대결을 벌였다. 결과는 모변의 승리였다. 이런, 내가 졌네. 대감은 유쾌하게 웃으며 스님들에게 명하여 모변에게 넉넉한 양식을 챙겨주게 했다. 모변은 이를 올린 뒤 감사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도달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모변의 집으로 수레를 끌고 온 이들이 찾아왔다. 이 늦은 밤에 누구시오? 모변이 문을 열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대감께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변이 수레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천금에 휘담하는 큰 재물이 실려 있었다. 장기 내기에서의 농담 다툼 약속을 진심으로 지켜 대감이 천금을 보낸 것이다. 모변은 그 호의에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다. 대감께서도 살림이 넉넉지 않으신데 이렇게 큰 돈을 보내시다니. 감사하면서도 숭고하구나. 사신들은 다시 한 번 전했다. 대감께서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시라 하셨습니다. 모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마땅히 봐야지요. 그렇게 전해드리시오. 다음 날 모변은 다시 신대감 댁으로 향했다. 대감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장난스런 말투로 말했다. 어제 한판 진 게 도네요. 견딜 수가 없었네. 오늘은 반드시 이겨 어제의 시치를 바꾸려 말겠네. 모변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 기회에 대감께 은혜라도 조금 갚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장기를 두기 시작했고 모변은 일부러 대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졌다. 소인이 졌습니다.
모변은 정중하게 말했다. 이제야 분함을 푸셨겠지요. 내기대로 대감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그러자 대감은 웃으며 말했다. 서두를 것 없네. 곧 알려주겠네. 오늘은 몰이 진에서 머물고 나게나. 얌식은 사람을 식혀잔의 짐으로 보내놓겠네. 모변은 어리둥절했지만 대감의 말에 더는 묻지 않고 그렇게 그날 밤을 대감 댁에서 묵게 되었다. 깊은 밤 하인들이 급하게 모변을 깨웠다. 나리 일어나십시오. 대감께서 부르십니다. 모변은 어리둥절한 채 일어나 하인들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갑옷을 입고 선 신대감이 있었다. 이보게, 자네가 나를 위해 휘줄 일이 생겼네. 무슨 일입니까? 모변이 묻자 대감은 말없이 갑옷과 모고를 내밀며 말했다. 먼저 이걸 입기. 모변은 담아난 채 물었다. 이 한밤중에 무장하라니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대감은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가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네. 일단 내 말대로 하게. 그렇게 말할 신대감은 모변에게 말을 내주었고 모변은 대감의 뒤를 따라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향했다. 하루를 알리는 독소리가 울리고 통금 시간이 끝나자 신대감은 앞장서 대문을 나섰고 모변은 그를 조용히 따랐다.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했지만 두건이나 큰 은혜를 입은 모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없이 뒤를 따랐다. 컴컴한 밤길을 한참 걷던 중 관산강 고개를 넘을 무렵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주위가 서서히 밝아왔다. 그제서야 모변은 앞서 가는 신대감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감은 밤졸에 갑옷을 입고 초라한 말을 타고 있었고 자신은 잔골의 갑옷을 입고 잘 훈련된 준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였다. 하늘을 가르며 수많은 화살이 날아들었고 모변은 화살을 맞고 그대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신대감은 모변이 떨어지는 곳을 보더니 곧장 말머리를 돌려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다. 신대감은 관호 변마절도사를 지냈던 인물로 경신한곡 당시 서인턴에 서서 난인들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반직한 모관이하다. 그는 이후 판서 자리까지 올랐지만 기사원 곳대의 서인들이 중전을 대출하는 것에 반대하다나 숙청당했고 몇 해를 파직된 채 집에 머무르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전보원이 조용히 찾아와 속삭였다. 주상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다시 본조의 경권을 내릴 지미가 고입니다. 며칠 내로 대감께 미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것을 받는 즉시 곧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마침내 다시 일어설 지혜가 왔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나라의 지투를 되돌려 놓겠어. 며칠 뒤 미사를 통해 방중의 기밀 서신이 도착할 예정이었고 신대감은 그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때 그를 기다리던 정적 같은 밤에 집 앞에서 위침이 들려왔다. 웬 놈이냐? 신대감이 창문을 열어보니 설원지 앞에 모변이 서 있었다. 방금 수상한 자 하나가 설원지 근처를 연탐하다나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모변은 소리를 숙이며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대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방에 가서 잠시 기다리게. 내 손님과 작별한 뒤 자네를 부르겠네. 그 자는 필시 난인들이 보낸 적자일 것이다. 전보가 어디선가 스여나간 것 같다. 신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동해 갈 때는 조심해야겠군. 내곡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리고 곧 그는 자신이 짜놓은 마지막 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걱정 말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신대감은 그렇게 말하며 전보원과 작별하고는 조용히 모변을 불렀다. 내일은 나와 잔기 한판 두세. 이번엔 내 진심을 다해 자네와 겨뤄보겠네. 그리고 얼마 후 밤이 짚어가고 모든 준비가 끝난 시다. 대감,
일어나시지요. 울소가 왔습니다. 하인의 말에 순대감은 조용히 고기를 끄덕였다. 그래, 하루가 올리자마자 즉시 움직이라 하였지. 준비해둔 밥옷을 가져오너라. 이어서 그는 모변을 다시 돌렸다. 이보게, 자네가 나를 위해 퀴즈 일이 하나 생겼네. 어느 골짜기 어기. 어둠을 가르며 달려오는 준만 위에 판 인물이 있었다. 저기 준만을 타고 오른 놈이 순대감이다. 신호를 내리면 두 번째로 오른 차례 향해 일제히 쏘아라. 그 순간 준비돼 있던 화살들이 모변을 향해 날아들었고 온몸이 화살로 뒤덮인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변의 목숨으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순대감은 곧바로 말머리를 돌려 길대로 궁에 도착했고 경보의 통지문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라의 대권은 순대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필두로 한 소위 세력은 숙종의 기호 아래 남인들을 대거 숙청하며 다시 정권을 쥐게 되었다. 신대감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모변의 죽음을 단역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모변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 주었으며 그의 유가족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모변의 아들이 아버지의 성년상을 마친 뒤에는 반직 자리를 알선해 주어 평생 넉넉한 등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자네가 이리도 듬직하니 내 마음이 든든하네. 신대감의 말에 모변의 아들은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대감. 시간은 흘러 대겸은 다시 변한다. 때는 첨단화 시대 잠시성에 잠시라 불리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성격이 사납고 품행이 방탄하여 매일같이 술에 절어 지내는 자였다. 그만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그는 종종 고을 여기저기에서 한패를 부리거나 남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며 악령을 떨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증오했지만 잠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함부로 욕하다니. 노모를 홀로 보면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는 것을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전담화하며 자신을 욕한 자들을 찾아나 보복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잠시에게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형이었다. 어린 시절 출가한 형은 흥국사라는 명찰의 승려로 고별한 인품과 건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장씨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형을 자랑하며만 했다. 내 형님은 너희들과는 달라. 부처님 가까이에 있는 분이지. 그러나 정작 자신은 형의 인품을 담지 않고 매일같이 타인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며 살고 있었다. 그런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장씨는 평소처럼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심한 불편함을 느꼈다. 왜 이러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동조차 어려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고 의원을 찾아나려 애썼으나 결국 눈앞이 탄탄해지며 길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비명 소리에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어두운 계곡 아래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사망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이를 올려다보면 검붉은 하늘이 절벽 사이로 아득히 보일 뿐이었다. 여기는 어디지? 그때 그의 앞에 그림자처럼 한 존재가 다가왔다. 그 존재는 소의 머리를 한 괴물이었다. 끔찍한 외모에 두려움에 떨던 장씨는 그 존재가 자신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하자 저항할 틈도 없이 끌려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거대한 정강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곳에는 누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장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염라대왕이었다. 소머리 옥졸들이 장씨를 대왕 앞에 무릎 꿇렸고 염라대왕은 심사무를 펼치며 조용히 그의 제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점점 녹이가 서려 있었다. 장씨는 그제야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한급히 고개를 숙여 염라대왕에게 애원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연나대와는 장씨를 잠시 바라보다 이윽고 물었다. 스스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말해보다. 장씨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평생 소란방탕하게 살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무고한 이들을 욕보인 일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연나대와는 문득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옥졸들을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이 자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 속히 임생으로 되돌려 보내다. 옥졸들은 놀란 얼굴로 연나대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 손구하옵니다. 다른 자와 혼동하여 잘못 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장씨를 데리고 전단을 나서며 다시 임생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뜨게 될 때 과연 이전과 같을 사람이 아닐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장씨는 어안이 번거한 얼굴로 옥졸들에게 이끌리며 자신이 왔던 길을 되짚어가기 시작했다. 다시금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는 가슴 짙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구나.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하니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지옥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죄인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으며 어디론가로 끌려가고 있었다. 절벽 너머로는 살이 찢기고 뼈가 불타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사만리는 길에 찍는 듯한 고통의 기명이 끊이지 않았다. 장씨는 그 참혹한 풍경에 소스라치며 눈을 돌리려 했으나 한편으로는 살아있을 때는 말로만 들었던 이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한 마음이 슬며시 들었다. 그는 옥졸의 눈치를 살피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둘러보고 가도 괜찮겠습니다. 옥졸은 장씨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지만 곧 퉁명스레 대답했다. 내 실수로 너를 죽게 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게다가 아까 보니 너도 죄가 많은 것 같던데 나중에 내가 다시 올 곳을 미리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장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옥졸은 방향을 틀어 그를 동굴 같은 통로로 이끌고 들어갔다. 그 길을 따라가다 각기 다른 지옥의 층들이 나타났다. 보산지옥, 검시지옥 등 이름도 모를 무시무시한 지옥들이 층을 달리하며 펼쳐졌고 텀볼은 층을 올라갈수록 더욱 잔혹해졌다. 죄인들의 울부짖음은 인간의 기명이라기엔 믿기 어려울 만큼 절절하고도 처절했다. 그렇게 마지막 지옥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장씨의 앞에는 다시나무로 가득한 숲이 나타났다. 그 숲 한가운데엔 벌거벗은 흙낭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허벅지에는 굵은 밧줄이 끼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씨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리도 끔찍한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옥졸은 그의 물음에 티식 웃으며 대답했다. 저 자는 부처님의 제단에 올려진 재물을 탐하고 승려의 신분으로 술과 도박을 즐긴 자다. 참으로 타락한 자지.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장씨에게 말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러나 장씨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들 매달린 남자를 계속 바라보았다. 어쩐지 낯이 익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 절벽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두 눈이 커지며 힘을 다물지 못했다. 탐님. 그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씨의 치면이었다. 장씨는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탐을 애타게 불렀지만 탐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듣지 못하는 듯 혹은 들리지 않는 듯 그 순간 가난한 옥졸이 소리치는 장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치며 끌어냈고 장씨는 억지로 지옥의 출구로 끌려 나와야 했다. 점심이 들자 그는 여전히 자신이 쓰러졌던 골목에 똑같이 누워 있었다.
몇몇 고을 사람들이 그를 지나다녀 죽은 놈인 줄 알았네 하며 무심히 발로 걷어차거나 졸음을 담은 침을 뱉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장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자 그제야 사람들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진짜로 쓰러졌으면 나도 이승에서 끝이었겠구나. 그의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지만 판다지가 달랐다. 오른손 손목이 시퍼런 멍이 손가락 잔혹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그때 옥졸이 나를 붙잡았단 자리다. 장씨는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런 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단 말인다. 그는 이내 지옥에서 본정의 모습을 떠올렸다. 뭔가에 이끌리듯 그는 바로 흥국사로 향했다. 절에 도착하자 장씨는 눈에 띄는 승려를 붙들고 급히 물었다. 나 장아묵이야. 혹시 여기 내 형님 계십니까? 죽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다. 승려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다. 죽다니요?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아 누워 계시긴 하지만 지금 저 방에 계십니다. 장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승려가 가리킨 방으로 향했다. 그 문 너머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자 형은 침상 위에 누워 얼굴에 고통을 띠고 있었다. 형님,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장씨가 조심스레 반환하자 형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한 달 전부터 갑작스레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와 누워 지내고 있나. 괜찮다나도 때로는 참을 수 없이 아파오는구나. 그러더니 형은 장씨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반반뿐에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부르더니 이렇게 자네가 정말로 찾아왔구나. 장씨는 이를 듣고 형님에게 자신이 겪었던 지옥의 경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형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노기를 띠며 소리쳤다. 내가 본 건 헛것이야.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무슨 지옥이니 벌이니.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냐? 장씨는 옥졸의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말했다. 형님은 부처님의 재물을 함부로 만지고 술과 도반을 즐긴 자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갑자기 눈빛을 바꾸더니 장씨를 향해 나를 세웠다. 내 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당이 나를 심판하려 드는 것이냐? 그 순간 장씨는 형님의 눈빛에서 지옥에서 마주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거칠고 흉폭한 짐승과도 같은 눈. 장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지만 문득 침상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보관에 쓰이는 곶배가 심겨져 있었다. 장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며 말없이 팔을 뻗어 형의 허벅지를 눌렀다. 형은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형님, 거짓에서 벗어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이번엔 분명히 진심이었다. 기부를 조심스레 걷어 올리자 과연 장씨의 형 허벅지에는 커다란 종기가 터져 있었고 그 상처에선 시커먼 피와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형이 가시나무에 거꾸로 매달렸을 때 밧줄이 끼어져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장씨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확히 그 자리를 짚어내자 그제야 형의 얼굴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건져오기 시작했다. 장씨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형을 타일렀다. 형님, 저도 염라대왕 앞에서 제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나서야 진심으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미 지옥에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죄를 미우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피하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형은 얼굴이 종이잔처럼 새하얘진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끄럽구나. 내 말이 모두 사실이야. 난 줄곧 절의 재물을 훔쳐 그곳으로 도감을 하고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살아왔지. 내가 어리석었다. 아무리 사람을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 없는 것에. 그렇게 말한 저는 심겹게 몸을 일으켜 법당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경무를 독송하며 깊이 참회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동생의 손을 붙잡고 진심 어린 맹세를 하였다. 내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부처님 앞에 맹세하마. 보름이 지나 장씨가 다시 형을 찾아갔을 때 그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묵묵히 정전을 메우고 있었고 기적처럼 허벅지의 병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그 모습에 장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기쁨과 안도에 잠겼다. 이 이야기를 전해지는 요제지의 저자 보소명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판했다. 죄를 지은 자나 지옥을 멀게 느끼는 까닭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다. 죄를 짓고도 스스로 핑계를 대며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 승에서 자신의 악행을 깨닫지 못하니 저승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때는 조선 전기 세조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왕가의 키를 이어받은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또래보다 기골이 잠대하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담력이 뛰어나 사람들이 종종 장군당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곤 했다. 하루는 소년이 동무들과 함께 길가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에서 한 여종이 무언가를 짊어진 채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여종의 보침 위에는 맨 피범벅이 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썩어 문드러진 얼굴 위에 새하얀 물을 두껍게 덕지덕지 바르고 있었고 입꼬리는 이상하게 올라난 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보침 위에서 도다리를 하늘로 뻗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볼 소녀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점잖은 여종은 등에 올라탄 귀신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그 끔찍한 여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듯했다. 소녀는 그 광경에 소름이 돋았고 돌길한 예람에 몰래 여종의 뒤를 받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여종이 도착한 곳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고통스러운 기와집이었다. 여종이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에서 기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어서 울음 섞인 곡소리까지 들려오자 소녀는 놀라서 대문 앞으로 달려갔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자 문을 열고 나온 하녀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대답했다. 조금 전 우리 아씨께서 여종이 가져온 홈씨를 먹고는 갑자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자신이 아까보았던 귀신의 진림을 집단했고 사정을 설명하며 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했다. 처음엔 집안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소문난하게 여기며 서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차례나 미원들이 다녀가고도 아씨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마침내 마지못해 그를 들여보냈다. 소년이 아씨가 누운 방으로 들어서자 아따맞던 그 끔찍한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아씨의 가슴 위에 올랐다 목을 조르고 있었고 시뻘건 눈으로 소년을 노려보았다. 소년은 맺혔다. 이 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속 꺼지지 못할다. 소년의 모렁찬 내침에 놀란 여인은 병통 너머로 급히 도망쳤고 그와 동시에 혼전했던 아씨가 킥킥의 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렸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전화하며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소년은 귀신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재빨리 방을 나섰다. 어디로 도망간 것이냐?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다시금 쿵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년이 급히 돌아가 보니
여인은 또다시 아씨의 가슴 위에 올랐다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소년의 등장에 눈을 부릅뜨며 귀신은 그릇이 깨지는 듯한 괴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소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귀신을 꾸짖었다. 이를 보고도 힘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네 사정을 내가 다 알 순 없지만 어찌 죄 없는 아이를 죽이려 하는가. 더위 억울함이 있다 해도 사람을 해쳐선 안 되지 않는다. 소년이 굳건한 발걸음으로 귀신에게 달아나자 여인은 불안듯 눈을 치켜뜨고 외쳤다. 하늘과 땅도 구분 못하면서 주먹 하나 잊고 따돌 다니. 5를 1.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고는 울부짖는 듯한 통곡을 남기고 허공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아씨는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고 더 이상 혼전하는 일이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집안의 어른들은 크게 놀라며 소년의 손을 붙잡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훌륭한 힘을 지닌 아이로구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아났네. 고맙다. 소년은 자신이 본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귀신의 모습, 그 섬뜩한 미소, 그리고 방 안에서 있었던 모든 장면까지.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동명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살아나는 앞으로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자 제삼의 얼굴빛이 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귀신이 내게 원수를 받는다니. 그의 입술은 미지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억누른 두려움이 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얼마 전, 아니 몇 해 전, 자신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치를 묻혀왔는지를. 그는 바로 시조가 왕위를 찬탈할 때 주도적으로 제임정난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전변을 이르쳐 반대판을 수첨하며 수없이 많은 목숨을 거두었던 장본인, 바로 권란이었다. 그를 여기는 분명 나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었다. 그 말은 미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딸이 위험하다는 두려움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저 귀신이 언제 다시 나타나 딸의 일에 해칠지 모른다. 그렇다면 골람은 즉시 결심을 붙였다. 그는 귀신을 내쫓은 그 놀라운 소년을 자신의 곁에 두기로 했다. 이 보게. 시내는 내가 만에 두겠네.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러 주게나. 소년을 붙잡고 싶었던 골람은 정중하게 요청했고 소년도 그 말에 순순히 응했다. 그날 이후 골람은 은근히 혼담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딸과 소년을 혼인시키면 소년은 서의가 되어 딸의 곁에서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람을 보내 소년의 집과 조율했고 소년은 진안과 의논 끝에 혼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혼사며 순조롭게 진행되자 골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건 동명복이지만 동시에 귀신과 인연이 얽혔다는 뜻도 아니겠는가. 혹시 이 아이가 큰 애구를 불러오진 않을까. 며칠 반락을 고민한 끝에 골람은 결국 이름난 점쟁이를 불러 상의될 소년의 문세를 보기로 했다. 점쟁이는 잠시 소년의 관상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보름은 명석하고 용맹하며 귀신 같은 기운을 지닌 자입니다. 30이 되기 전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골람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나 곧 점쟁이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말을 멈췄다. 다만 무슨 말인가? 어서 말하되. 점쟁이는 뒷뜸을 들이다나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사지라 찢겨 죽을 문명입니다. 골람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어떻단단 말인다. 귀신이 언제 또다시 나타나 내 딸을 해칠지 모르는다. 점쟁이는 잠시 말이 없다니 이내 점괘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점괘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본인은 시키셔도 무방합니다. 따님은 근문면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제야 골람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는 훈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마침내 귀신을 쫓은 그 소년은 자신의 사이가 되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난이었다. 그는 조선의 제국 공신인 남제의 후손이자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로 이름만 들어도 먼거리 높고 혈통이 명확한 가문 출신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남이는 극미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야말로 귀신도 밤이 넘보지 못할 모윤과 질환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불과 17세에 모가에 득지하며 장차 장군이 될 기상을 드러냈고 경복궁에 기어든 호랑이를 단숨에 제압하는가 하면 한경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땐 몸에 화살 너댓 개가 박힌 채로 적진으로 돌격하여 목책을 부수고 수십 명의 적장을 베어버리는 기염을 토했다. 그 명성은 조선 안팎으로 퍼져 여진족은 그의 이름 조 글자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명나라 사신조차 그의 활솜씨를 구경하고자 할 만큼 유명했다. 세조는 그를 아끼고 충내했으며 남이는 불과 26세의 나이에 병족환서 자리에 오르기에 이르렀다. 그 모든 것이 점쟁이에 이은 그대로였다. 기세 등등하던 남이는 어느 날 여진족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호기로운 시 한 수를 지었다. 백두산 돌은 팔을 달아 없애고 도망간 물은 말이 마셔 다 말리리. 산의 나이 스무의 나라 하나 탐정하지 못한다난 후세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 하겠느냐. 그의 입지는 판판했고 미래는 약속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찬란한 길 위에 어느새 어두운 그림자나 들이오기 시작했다. 그를 누구보다 총애했던 세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조의 길을 이은 예점은 곧장 남이를 경족판서 자리에서 피임시켰다. 그 사람들이 공권을 맡기기에는 마땅치 못하다. 예점은 남이의 출세와 오만함을 눈의 가시로 여겨왔다. 결국 그를 견제하고 당권을 빼앗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남이는 억울했지만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명회가 급히 궁궐로 들어와 예종에게 맺혔다. 전하, 혜섬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빛나던 혜섬은 오래전부터 전쟁과 달람, 역병을 암시하는 흉조로 여겨졌다. 특히 푸른빛과 흰빛이 동시에 나타난 이번 혜섬은 왕이 전쟁에서 퇴하고 장수가 반역한다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남이는 휘하 장수와 함께 있었다. 그는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이를 눈치챈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감, 무슨 일로 근심이 많으십니까? 남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송이 나타났다. 너는 보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친다는 징조다. 그 말이 떨어지리도선 남이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역적 남이를 꼬다타다. 뭐라고? 역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다. 그는 어리둥절한 채 꼬닥당했고 국문장으로 끌려갔다. 그곳엔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자신의 시야 장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이는 깨달았다. 지금 점쟁이의 마지막 이야기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자 처자는 하늘에 떠오른 회섬을 가리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회섬은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치라는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발리가 놀라 풍급히 첫 물서를 찾아 살펴보았다. 과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휘섬이 나타나면 장군이 반영을 꾀하고 2년 안에 큰 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를 곧장 만에게 전하자 곁에 있던 장한 아주막이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그 이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에 남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허무맹랑한 말로 어찌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어찌 감히 나를 역적으로 모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점수가 말없이 통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이것은 지난 회군 이후 난이 대감께서 지으신 시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이 마셔서 다 말리리. 산의 나이 20의 나라 하나 얻지 못한다면 토스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 하겠는가. 그 순간 나니의 등 뒤로 섬뜩한 기운이 스쳤다. 누군가 그의 길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다. 돌아보자 불을 덕지덕지 바른 얼굴의 여기가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시의 한 구절을 가리켰고 나미가 다시 시를 보니 글자가 바뀌어 있었다.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아니다.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푸스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 하겠느냐로 바뀐 것이다. 바로 그 여기다. 시를 바꾼 것이었다. 나미는 그렇게 역적의 노념을 뒤집어쓰고 결국 사지라 찢기는 천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 모든 것은 점쟁이라 말했던 예언 그대로였다. 보통 역적이 나오면 그의 아내는 물론이고 친족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감금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하지만 볼랑과 나미의 아내는 어떠한 사고 입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선년 전 세상을 떠난 지였기 때문이다. 예전에 점쟁이는 말했었다. 독이는 누리실 것이나 팔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점쟁이는 그들이 나미보다 먼저 죽을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팔을 피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이었다. 단지 나미의 딸만이 살아남아 노비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미안아버지 곤란의 오랜 버디였던 한명리의 집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 덕에 극심한 비참함은 면할 수 있었다. 이후 나미는 무려 350년이 넘도록 신원이 회복되지 못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가 시호를 받은 지 반아흘 만에 조선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나면 고대로부터 독단 유목민족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객이 흩어져 살았기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영웅이 나타나 부족들을 통일하게 되면 반드시 주머는 위기에 처하거나 멸망을 맞이하곤 했다. 그중 흉노는 선조시대부터 존재해온 강력한 유목민족이었다. 진나라 시절에 이르러서는 그 세력이 더욱 커져 중국 북방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흉노를 이끈 자는 두만선우였다. 그는 노르도스 지만을 잔압하며 진나라와 대립했고 킹리 또는 선우, 반우로 불렸다. 이는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는 뜻이었다. 그라 이트는 흉노는 한때 진나라의 공세에 북쪽으로 밀려났으나 곧 다시 영토를 회복했고 파나 이남까지 그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도 어둠은 들이오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 묵돌, 오돈은 이미 장성하여 후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두만선우는 새 아내에게서 어린 아들을 얻자 그 아이를 자신의 뒤를 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문제는 묵돌을 퇴위시키기 위한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두만은 떼를 내어 묵돌을 불렀다. 지금 우리는 사방에 적을 두고 있으니 모두를 한꺼번에 제압할 수는 없다. 서쪽 월지, 월지국,
는 특히 조심해야 할 상대니 밤자는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 시의 징투로 너를 볼모로 보낼 것이다. 그 말은 아들을 적국의 인질로 보내겠다는 뜻이었다. 그 말을 들은 목돌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목돌은 그날로 월지로 향했고 그곳에서 단단히 자신이 선우의 아들이며 볼모로 왔음을 밝혔다. 월지의 왕은 그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다. 너희 선우가 이토록 선의를 보이니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노다. 그러나 그는 전보를 덧붙였다. 만일 너희가 우리를 배신한다면 내가 이 천리마를 타고 끝까지 쫓아나 너와 내 아비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목돌은 타지에서 외롭게 볼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밤이 되면 그는 늘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 모습을 본 월지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저 흉노놈도 고향이 그리운 모양이구만. 며칠이 지나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밤. 목돌은 여느 때처럼 동쪽을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발밑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는 재빨리 몸을 엎드려 바다리에 뒤를 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미끼 힘든 징조를 감지하게 되는다. 심상치 않을 소리에 깜짝 놀란 목돌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동쪽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신이하게 일렁이는 흙먼지의 기운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운이었다.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목돌은 말없이 몸을 돌려 흔득히 어디론가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큰 무리의 지령대가 월지를 기습해왔다. 그들은 바로 흉노의 전사들이었다. 도만선우가 약속을 저버리고 월지를 공격지은 것이었다. 급작스런 습격에 놀란 월지인들은 즉시 무장을 갖추어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목돌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외쳤다. 볼모로 온 목돌을 찾아라. 저 놈을 죽여 복수하라. 하지만 목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지를 발휘한 그는 이미 이 혼란을 예단한 듯 자취를 감출 상태였다. 한참을 수색하는 중 누군가 외쳤다. 놈이 저기 있다. 월지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엔 천리마를 타고 광야를 질주하는 목돌이 있었다. 그를 타고 있던 많은 월지왕의 천리마였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그를 월지인들이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목돌은 그렇게 월지에서 빠르게 탈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흉노의 근거지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를 적지에서 목숨을 잃지 않은 채 귀환한 것도 대단했지만 적국의 왕이 예지중지하던 천리만을 빼앗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흉노인들에게 정의로운 일이었다. 영맹을 중시하는 흉노 사내에서 그는 단번에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 소식을 들은 도만선우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죽이려 했던 아들이 이제 민심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오수녀 말했다. 기특하구나. 내게 일만의 지령대를 맡기마. 너의 재주를 고려주어라. 목돌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지령대를 좌우로 나누어 판성한 뒤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키리 같을 소리가 나는 화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명적이라 불리는 화살이다. 내가 이 화살을 쏘면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쏘아야 한다. 그 후 목돌은 병사들을 데리고 사냥을 날았다. 짐승이 나타나자 목돌은 명적을 그 방향으로 날렸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소리를 듣고 화살을 날렸지만 그중 몇몇은 딴 생각에 빠져 반응하지 못했다. 목돌은 그들을 지체 없이 참수했다.
앞으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자는 이들처럼 될 것이다. 며칠 뒤 목돌은 또다시 병사들을 모았다. 이번에는 명적을 하늘로 쏘아 올렸고 그 표정은 다름 아닌 그가 월지에서 타고 온 찬이마였다. 병사들은 명적의 소리에 따라 일제히 화살에 쏘았고 몇만은 수많은 화살에 맞아 들판에 쓰러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에 아껴 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목돌은 그들을 역시 쳐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적이다. 그의 훈련은 점점 더 엄격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목돌은 좌우 지령을 이끌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처마 그를 반기기 위해 나왔다. 오셨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화살이 목돌의 철을 향해 날아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도 화살을 쏘지 못한 병사들이 있었다. 목돌은 그들을 쳐냈다. 우리는 하나다. 온 무리는 마치 한 몸처럼 몸지려야 한다. 그 말과 함께 병사들을 조만선우의 마구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명점을 선우의 말에게 날렸다. 놀랍게도 병사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다. 목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너희들을 아버지께 보려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소식을 들은 조만선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일 사면이 나라 그들의 실력을 보이도록 하라. 영 받들겠습니다. 다음 날 목돌은 좌우 지령대를 이끌고 산안에 나섰다. 잠시 후 짐승 하나가 튀어나오자 도만선우가 먼저 차를 꺼내 쏘았다. 명성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노다. 자, 너희 손실을 보이거라. 목돌은 차분하게 명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겨누었다. 그 화살이 날아가자 병사들의 화살이 일제히 뒤따랐다. 도만선우는 고슴도치처럼 몸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목돌은 그 자리를 기도 돌아보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기련대를 이끌고 곧바로 근거지를 급습하였으며 계모와 어린 동생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을 모조리 제거했다. 그리하여 목돌은 드디어 스스로를 흉노선으로 칭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가 이끈 정의 지령대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밤시 천하를 통일한 화물을 물리치고 중국을 재통일한 훈고조 이오방에게도 굴욕적인 패배를 안겼다. 이오방은 결국 목돌에게 자신의 공주를 시집 보내고 테마나 곡식을 바치며 담화를 청했다. 목돌은 그렇게 유목 민족과 주만의 본격적인 대결 시대를 연 최초의 군주가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이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단의 영웅으로 전설처럼 남게 되었다. 장채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삼키며 어두컴컴한 구덩이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바깥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야차의 도엄 소리는 점차 멀어졌고 그 무시무시한 발소리 또한 점점 사라졌다. 그제서야 잠샘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겨우 살아남았구나. 그러나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누군가 알려준 장소였는데 여인은 내 틈내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녀의 모습이 사라진 이후 없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지점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게다가 이 구덩이는 단순한 맨신천하기보다 분명히 무덤이었다. 그 안은 차가웠고 공기는 썩은 살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며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응습함이 커져 있었다. 잠샘은 불길한 일 안에 사로잡힌 채 주위를 더듬어 덕면의 손으로 짚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손끝이 무언가 부드럽고 끈적한 물질을 스쳤다. 기럭하며 손을 떼자 끈적한 액체가 손가락에 묻어 있었다.
발빛 한 줄기라도 있다면 그것이 피인지 진액인지 구분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곳은 지옥처럼 단단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무덤 벽면을 짚고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구덩이는 생각보다 깊었고 흙은 비에 젖어 무르고 미끄러워 손발이 계속 미끄러졌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오히려 손바닥과 무릎의 상처만 짙어갔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구덩이 위쪽에서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잔샘은 얼어붙은 듯 위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엔 누군가의 그림자가 무덤 가장자리 너머로 아른거리고 있었다. 여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보았다. 계십니까? 혹시 거기 계시다면 줄을 내려주시지요. 여기서 손자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그 존재는 그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잔샘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존재가 천천히 손을 들어 무덤 입구 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가늘고 길며 손가락 끝은 짐승의 발톱처럼 뾰족하게 굽어져 있었고 피부는 붉은 흑빛으로 갈라져 있었다. 잔샘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야차였다. 처음부터 유인하기 위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절망이 몰려오는 그 순간 잔샘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무덤 위의 그림자는 말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그는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만약 그 존재가 야차였다면 어째서 자신을 단잔 해치지 않았던 것인가. 한참을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채 웅크리고 있던 잔재는 다시 차오르는 아치와 습기에 질식할 듯하여 결국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죽는 것보다 기어이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는 허리띠를 풀어 무덤 벽면에 골씨 있는 곳을 찾아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고 벨트의 끝을 걸어 지렛대에 삼아 발을 딛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손바닥은 발라지고 손톱 안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를 안 묻었다. 마침내 손끝이 구덩이 위 가장자리에 닿았다. 그리고 마지막 침을 쥐어짜 몸을 밖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는 지전하듯 그 자리에 뻗어버렸다.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잠시 몸을 웅크린 그 순간 저 멀리에서 또다시 야차의 고함 소리가 매한이 쪘다. 잔샘은 보르는 쪽으로 몸을 일으켜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주변을 살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이봐요, 괜찮으세요? 그 소리는 뜻밖에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눈을 돌리자 등불을 든 나그네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잔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잔샘은 문득 눈물을 흘릴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와주시오. 저는 야차에게 쫓기고 있었어. 남자는 놀란 얼굴로 그를 부축했다. 어서 이쪽으로. 근처에 사는 제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몸을 추스를 쓰죠. 그렇게 잔샘은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 밤 구덩이 안에서 맡았던 그 썩은 냄새와 발빛에 드러났던 야차의 괴상한 이빨은 평생토록 그의 악몽 속에서 그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인의 정체는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과연 그녀는 야차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였을까? 잔샘은 이후에도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날 내가 구해줬던 것은 단순한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경고였을까? 그들은 잔샘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비웃음을 흘렸다. 살고 싶으면 아무 말이나 붙이는군. 도적 놈들이 되게 그렇지. 누군가는 그의 멱살을 잡았고 또 다른 이는 삭대질을 하며 윽박질렀다.
도둑질을 해놓고 여우 귀신 어쩌고 헛소리라니. 이놈아, 그런 영들은 안 통한다. 장생은 아무리 휴면에도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기난과 조롱뿐이었다. 결국 그는 단죄로 포박당한 채 마을로 끌려가게 되었다. 묵직한 시체들 옆에 함께 실린 채 시체를 훔치다 들킨 반도처럼 취급받으며 그날 밤 장생은 마을 수렴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다. 허면 그대는 혼자 이 깊은 밤 무덤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다 우연히 그 반도들의 범행을 목격했단 말이오. 수렴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장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소이다. 처음엔 단순히 길을 피해 잠시 싫어했던 것이며 여인이라 생각했던 존재는 지금 생각해보니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무서운 무언가에 이끌려 무덤으로 들어간 것이오. 수렴은 한참을 장생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귀신이 그대를 도와 무덤에 숨게 하고 반도들은 제 발로 시체를 던져주며 죄를 덮어 심었다는 말이로군.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가 아닌가? 허우나 저는 단지 살기 위해 숨었을 뿐. 그들의 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름들을 모두 말하겠소. 그들이 나눈 물건의 목록까지도 기억하오. 그러자 수령은 다시 장생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리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 그대는 일이 살아있는 반교한 자오. 하지만 입만 살아서는 증거가 되지 못하오. 결국 장생은 증거 없이 잡혀온 도적으로 나딤집 잡고 마을에 없앤 사내들에게 끌려 가혹한 매질을 당했다. 그는 절규했고 자신의 결례를 미쳤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침내 관아에서 진짜 단도 무리 중 한 명이 붙잡혔고 그라 잔해탐으로써 장생은 풀려날 수 있었다. 그날 무덤다? 아, 그때 그 놈은 그냥 운 나쁘게 걸려든 놈이었지. 우리라는 상관없소. 장생의 결백이 밝혀졌을 때 이미 그는 며칠 동안 다쳐 매를 맞고 굶주린 팥의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풀려난 장생은 몸을 바르지도 못한 채 개쥐지 처마 밑에 쓰러졌고 그를 알아본 이들이 수문거렸다. 저 자나 그 귀신 들린 섬기라더군. 귀신이 알려줘서 무덤에 숨었다나. 하하, 별 희한한 일이 다 있구만.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귀신이 정말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아니면 단지 또 다른 악령이 장난친 것이었을까? 무덤이 안에 그 끔찍한 시체들과 함께 잠시 살아있었던 그 시간은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에 발을 걸친 악몽 같았다. 그리고 그 밤 장생은 다시 꿈을 꾸었다. 그 여인이 아니 그 여인이었을 존재가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고 달빛 아래에서 섬뜩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살고 싶었지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아직 끝내지 않았답니다. 장생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그는 이불을 걷어보았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끝엔 아직도 무덤 흙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꿈 너머에서 또다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장생은 다시금 깊은 점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인의 모습은 마치 이슬처럼 사라졌고 밤안에는 오직 밝기만이 희미하게 흘러들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마침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었다. 방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어둠 속엔 더 이상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가슴엔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원혼이 잠시라도 자신의 길어졌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날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이 결국 누군가를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그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기념을 지르며 달아났던 그날 밤.
그 무덤가에서 그를 이끈 것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억울한 훈련의 마지막 반절함이었고 그를 통하여 진실을 드러내려는 운명의 인도였던 것이다. 다음날 잔샘은 모공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점심이 작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그 무덤단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밤도 아니고 무덤도 낯설지 않았다. 그는 여인의 무덤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부디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승에서 슬픔 겪지 않으시길. 그 순간 무덤 위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속삭였다. 그 속엔 아무런 물음도 판도 없이 오직 파문한 기운만이 담돌았다. 잔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나온 길이 모두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때로는 귀신조차 억울한 이조차 누군가를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잔샘은 마침내 글만 읽는 무능한 선비가 아닌 세상의 빛을 전한 참될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심은 이승과 저승을 넘어 원혼의 한을 씻어내고 또 다른 샘을 구원하였다.